안녕하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김만임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원래 포럼 시선과 논단 시간입니다. 시선과 논단은 매월 국정의 주요 이슈를 선정해서 각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셔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1월에 시작해서 오늘이 18회째인데요. 해당 전문가가 짧게 발제를 한 다음에 진행자 또 여기 대표 토론자 또 줌을 통해서 참석하는 여러 토론자들과 심도 있게 1시간 반에 거쳐서 토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빌리티의 미래, 세상의 변화입니다. 모빌리티, 교통수단 또는 그 교통이동 방식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택한 배경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전기차, 킥보드, 심지어는 드론 택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세상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모빌리티의 변화는 이런 이동 수단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다시피 IT 기술이라든가 플랫폼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 시간, 타고자 하는 장소까지 여러분들이 소비자 중심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 서비스의 방식의 변화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테슬라라든가 구글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들이 바로 이 분야에 주목하면서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교통 분야, 모빌리티 변화는 그 자체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변화, 또 산업 구조라든가 취업 구조의 변화도 동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모빌리티의 변화, 모빌리티의 미래, 세상의 변화를 주제로 택했는데요. 오늘 모신 전문가는 이 분야에서 대학과 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또 해당 산업 현장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 높은 분입니다. 현재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에 근무하는 황경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황 교수님은 오랫동안 교통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원장도 역임하셨습니다. 또 자율주행차 융복한 미래 포럼의 위원장도 민간위원장도 맡고 계시고요.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선과 논단은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현장에 소수가 참석을 하고 있고요. 또 사전에 참가 신청하신 분들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접속하고 계십니다. 현장에 바로 참석하는 대표 토론자는 입법조사처에서 교통계획 분야를 담당해오고 있는 박준환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박준환 박사 역시 이 분야를 전공하고 조사, 연구 분야, 이 분야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또 지정 토론자 외에 화상회의를 통해서 참석하고 있는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활발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황 교수님의 발제를 간단하게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이 시선과 논단 프로그램에서 제가 그동안 한 30여 년 동안 일해왔던 모빌리티 분야를 그러니까 주제로 선정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이동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못 가던 학교도 갈 수 있고 못 가던 직장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못 팔던 물건도 팔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동에 의해서 가능해 됩니다.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먼저 저희가 이동을 위한 그런 인프라를 공급을 해야 되겠죠. 도로도 만들고 철도도 만들고 또 도시에서는 또 대중교통, 지하철 같은 것도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정부가 공급을 하면서 대부분은 정부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용의 요금이나 어떤 이용의 스케줄이나 이런 대부분을 이제 정부가 공급을 하고 또 정해주는 이제 공급자 주도의 그런 어떤 마켓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초기 단계의 어떤 이동성이 이제 활발해지면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제 도시라는 것이 탄생하게 됩니다. 도시는 밀도가 높죠. 밀도가 높고 사람들은 아주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정시성 있게 움직여야 되게 빠르게 또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동차를 사게 됩니다.
자동차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기회와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지만 또한 이 자동차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또 문제도 생깁니다. 혼잡이라는 문제, 그다음에 사고의 문제, 그다음에 대기 오염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만들고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사회적인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경제가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제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아주 빠른 경제 성장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이런 피해가 사실상 굉장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의 이 문제를 혼잡의 문제, 어떤 오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도입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이용을 감축시키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요 관리라는 정책적 그런 수단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97년도에 얼마 전에 타계하신 우리 조순 전 서울시장님이 혼잡통행료 같은 이런 강력한 규제 제도를 도입을 했지만 그것을 저희가 확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수용성이 필요했는데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감축을 통한 이런 혼잡의 문제를 풀지 못했고 또 대중교통을 우리가 공급을 해서 이런 어떤 혼잡이나 자동차라는 이런 폐해를 좀 해결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상 고건시장님 시절에 저희가 대중교통을 지하철 2기까지 완성하면 서울시 분담률의 교통 분담률의 70%까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목표로 저희가 지었는데 다 짓고 나니까 지하철로 실현할 수 있는 그 분담률이 28%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쉬프트, 자동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쉬프트 시키는, 이동시키는 정책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매일 혼잡을 겪게 되고 혼잡에 이제는 적응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처음에는 불만을 얘기하다가 점차적으로 적응해서 불만보다는 혼잡이라는 현상과 같이 살아나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사회적인 비용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후온난화라는 문제, 그다음에 도시의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가져오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유류 가격이 올라오면서 인플레나 또 다른 부작용도 또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은 이런 공급과 공급 중심,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공공의 그런 어떤 규제 중심, 이런 정책 중심이 이제는 한계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서 2020년 7월 달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뉴딜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 데이터, 네트워크, AI, DNA라고 하죠. 이런 어떤 첨단 기술을 활용을 해서 기존에 우리가 이용하던 이런 모빌리티를 좀 스마트하게 만들어 보겠다. 자율주행 자동차도 만들겠다. 그 다음에 ITS를 통해서 좀 더 소통하는 그런 교통체계도 만들고 전기차도 해보겠다. 이런 하나의 전환적인 그런 기존의 공급과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이런 정책 중심을 기술 중심으로 옮겨가는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모아보면 크게 영어로 CASE, 케이스라고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C는 connected, 연결성. 그 다음에 이제 A는 자동화, autonomous, 자율주행. 그 다음에 S는 shared, 공유. 그 다음에 E는 전기화, electrification. 이렇게 이 네 가지의 어떤 하나의 기술을 개발해서 혼잡도 풀고, 그 다음에 사고도 누그러뜨리고, 그 다음에 배출가스도 줄이는 이러한 시도를 저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좀 더 여러분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케이스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드리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연결성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앞에 저 멀리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 성수대교에서 다리가 무너졌을 때 뒤에 오는 차들은 앞에 다리가 없는 줄 모르고 주행하다가 다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원거리에서도 일어나는 정보들을 인프라나 자동차를 통해서 전해주는 이런 하나의 커넥티드니스, 이런 어떤 연결성이 현재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현재 나오고 있고, 두 번째가 자동화, autonomous입니다.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강남구, 그다음에 청계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4단계를 이제 시범 주행하기 시작합니다. 올해 벤츠는 벤츠 S클래스라고 가장 비싼 2억이 넘는 자동차에 지금 올해 안에 자율주행 자동차 3단계를 이제 시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운행될 수 있는 구간은 굉장히 한정이 돼 있지만 일단 시판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07, 8년에 이제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플랫폼 기반의 교통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죠? 우리 미국에서는 집카라는 게 왔고 한국에서는 그린카와 소카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승용차가 없어도 내가 승용차를 소유한 것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에는 우리 카카오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차를 불러서 탈 수 있는 카카오 시대가 카카오 택시가 열렸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는 모든 택시를 이제 플랫폼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련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플랫폼과 이런 변화가 오면서 최근에 우리들은 전기 자전거, 그 다음에 전동 킥보드들도 우리가 플랫폼을 통해서 예약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대구시에서는 지금 어떤 시도를 하고 있냐면 자동차, 자가용 승용차 이외의 모든 교통수단들을 다 이렇게 어우러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끊어짐 없는 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스라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런 마스가 들어오면 우리는 자동차 필요 없이 나가서 제가 그냥 플랫폼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만 적어주면 가장 필요한 수단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탈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전기화입니다. 전기화는 지금 기후온난화와 관련돼서 너무도 중요한 이슈고요. 지금 한국이 전기 자동차 시대에 굉장하게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에서 좀 기술적으로 뒤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30년까지 전기차를 현재 20만 대 수준에서 440만 대 수준으로 우리가 거의 한 20배 이상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늘어나고 현재 2018년 기준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 40% 가까이 2030년까지 저희가 감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전기화를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러면 이런 어떤 기술이 과연 어떠한 사회와 경제에 영향을 주었냐 한번 그런 걸 보면은 이런 어떤 케이스라는 이런 기술이 우리 전기 자동차를 팔게 하고 자율주행 기술을 해서 에이다스는 기술을 통해서 현대 자동차를 세계 자동차 시장의 6위권, 5위권으로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을 시키고 국가 경제에 또 고용 시장에 미친 영향도 굉장히 지대하게 큽니다. 하지만 꼭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겪으면서 가장 피해를 크게 받은 것은 이 자동차나 승용차 시장이 아니라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은 무려 25%에서 35%에 이르는 엄청난 이용자의 어떤 상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지하철 같은 경우는 1조가 넘는 엄청난 큰 손실을 겪었죠.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이제 이런 우리 최근에 어떤 저걸 볼 때 과연 케이스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가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자동차를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회의가 저희는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플랫폼의 시대가 열리고 기술의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은 플랫폼에 의존하다 보니까 소카, 이런 어떤 그린카,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플랫폼 기반의 교통 서비스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타다라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우버를 약간 응용한 그런 서비스였는데 내 차를 갖고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서비스였습니다. 처음에 무지하게 인기가 높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을 하고 난 다음에 택시 인더스트리가 택시 산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이제 산업계 간의 갈등이 유발되기 시작했고 최근에 카카오 모빌리티는 처음에는 우리한테 많은 어떤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주었지만 이 모빌리티가 안에 독과점이 되면서 이런 택시 업계와의 갈등이 또다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정말 요새 택시가 떨어지고 나오면 우리 심야에 전동 킥보드를 많이 타죠. 하지만 사고 위험도 큽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마스라는 거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정말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실시간으로 이용할 때 아주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모든 참여하는 운영자들이 모든 정보를 다 공유를 해야 되는데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결국 영업 비밀이 새어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그런 그 운영기관에 내 정보를 줘야 되는 그런 신뢰성의 위기가 또 올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기술의 시대에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이 모빌리티가 나가야 될 방향은 무엇이냐. 최근에 원희룡 장관은 취임사에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공급자 중심의 교통이라고 불렀다. 근데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라고 부르는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공급자가 정해진 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플랫폼을 통해서 선택한 어떤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교통은 아주 다른 그런 교통 상황이 되고 더 이상 이용자는 공공의 어떤 룰에 얽매이는 고정 승객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선택 승객의 그런 지위가 상승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되게 되면 사람들은 다양한 수단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다양한 가격에 자기가 선택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DISH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수요자 중심의 시대의 하나의 서비스 방향입니다. 첫째, 다양한 수단을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요금도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다양화해야 됩니다. 또한 어떤 우리가 인티그레이션, 모든 수단을 통합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해줘야 되고, 스케일러블, 사실상 굉장히 모빌리티 서비스 업계의 영업 환경이 안 좋고 이윤이 낮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비스 업체들이 다양한 분야로 자기의 비즈니스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또 우리가 감염병에 대한 공포는 항상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건강하고 헬시한 그런 모빌리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 수요자 시대, 수요자 중심 시대의 저희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교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